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미래의 자연사, 랍단 지음, 장혜인 옮김, 까치에서 23년 4월 2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인 랍던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응용생태학과 석좌 교수이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진화 홀로게놈 연구소 교수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의 부제를 보고 나서입니다. 생물 법칙은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여기에 나온 생물 법칙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인류의 운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좀 궁금해지죠?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의 부제의 의미에 대해서 옴기니의 말을 잠깐 보시오.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 우리 후손은 어떤 모습의 지구에서 살게 될까? 아니, 우리가 사라지면 지구는 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이런 근심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라져도 지구는 살아남을 테니 말이다. 사실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도 지구는 나름의 삶을 살아왔다. 지구는 공룡의, 파충류의, 조류의, 그리고 무엇보다 미생물의 것이었다. 저자는 인간이 지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그저 잠깐 지구를 점령한 생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지구를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우리는 생물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구의 수많은 생물체 중 하나일 뿐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논하는 생물 법칙은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생물은 우리와 비슷하지도 우리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는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생물계에 속한 하나의 종에 불과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저자는 생태학에도 일종의 법칙이 있고 우리 인간 역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사를 통해서 증명한다. 그러나 이 법칙은 지구온난화로 점점 불투명해지는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진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바탕으로 생태학을 이해하고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남은 인류의 시간 동안 인류가 나아갈 운명을 짐작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 책의 원래 부제인 생물 법칙이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생물 법칙이 무엇인지 이 책에 나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물 법칙은 물리 법칙보다 제한적이다. 생물이 산다고 알려진 우주의 극히 일부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탄탄한 생물 법칙 중 하나는 자연 선택이다. 자연 선택은 찰스 다윈이 우아하게 밝힌 생물의 진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자연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자연 선택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는 생물학적 자연 법칙도 있다. 종면적 법칙은 특정 땅이나 서식지의 크기에 비례하여 어떤 곳에 얼마나 많은 종이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언제 어디에서 종이 멸종할지 혹은 새롭게 진화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에 통로 법칙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종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탈출 법칙은 종이 해충이나 기생충을 피해서 어떻게 번성하는지 설명한다. 탈출 법칙은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이처럼 특별히 번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틈새 법칙은 사람을 포함한 생물 종이 어디에서 살 수 있을지, 기후가 변화할 미래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어디에서 가장 높을지를 결정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물 법칙들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이 미래의 자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살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럼 다음으로 생태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두 가지 다양성 법칙에 어긋난다. 첫 번째 다양성 법칙은 조류와 포유류의 뇌에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생태학자들은 창의적 지능을 이용하여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뇌를 지닌 동물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 선호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까마귀나 큰 까마귀, 앵무새, 그리고 일부 영장류가 이런 동물에 속한다. 이런 동물은 지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닥친 다양한 조건을 완충한다. 한때 일관되고 안정적이었던 환경이 변덕스러워지면 창의적 지능을 지닌 종이 득세한다. 두 번째 다양성 법칙은 더 많은 종이 있는 생태계가 항상 더 안정하다는 다양성 안정성 법칙이다. 이 법칙과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 농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생물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고 우리가 탐색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럼 창의성이 뛰어난 까마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코펜하겐에 갔을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뿔까마귀 군집을 자주 보았다. 미국 까마귀와 비슷한 이 뿔까마귀는 도시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 옆 해변에 모여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까마귀 군집을 지나쳤고 그렇게 해서 이 까마귀들이 무엇을 먹는지 볼 수 있었다. 늦 여름이면 까마귀들은 사람이 떨어뜨린 호밀빵이나 감자튀김, 감자칩 등을 먹고 덴마크 칼스버그 맥주를 홀짝였다. 그러나 기온이 낮아지고 해변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쓰레기가 줄자 까마귀들은 인근 나무에서 모은 호두로 먹이를 바꾸었다. 까마귀들은 종일 시멘트 길바닥으로 호두를 떨어뜨려 외피를 깨고 다시 떨어뜨려 껍질을 깠다. 호두철이 지나면 사과를 떨어뜨렸다. 사과가 바닥이 나면 홍합을 떨어뜨렸다.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에는 까마귀들이 달팽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뇌가 큰 조류들은 먹이 찾기에서도 창의적 지능을 발휘하는 셈이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동물 종의 평균 수명은 약 200만 년이다. 그러나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발생했다. 인류는 아직 젊은 종이다. 우리가 평균 시간을 버틴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멸종 위기에 가장 취약한 종은 바로 가장 어린 종이다. 큰 눈을 동그랗게 뜬 순진한 강아지처럼 어린 종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 쉽다. 수백만 년을 넘어 훨씬 오래 생존하는 유일한 종은 미생물이다. 이들 일부는 긴 휴면을 거쳐 생존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팀은 심해에서 박테리아를 채취했다. 이 박테리아의 나이는 1억 년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연구팀은 박테리아에게 산소와 먹이를 주고 지켜보았다. 포유류의 여명기에 마지막으로 호흡했을 휴먼 박테리아는 몇 주일이 지나자 다시 호흡하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지난 5억 년의 진화를 고려할 때 가장 분명한 결론 중 하나는 대멸종 이후에 일어날 일이 그 이전에 일어난 일과 반드시 같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초식 공룡 뒤에 더 거대한 공룡이나 심지어 비슷한 크기의 초식 포유류가 나오지도 않았다. 대량 멸종 이후 재발할 수 있는 일은 친숙한 주제이다. 진화는 재즈 연구자가 다른 연주자의 주제를 되받아 연주하듯 익숙한 주제를 다시 끌어온다. 진화 생물학자는 이런 주제를 수렴이라고 한다. 수렴은 공간, 역사 혹은 시간으로 구분된 두 계통이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도록 진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렴 진화의 여러 사례는 미래에 어떤 종이 새로 진화할지에 영향을 미칠 생물 법칙을 드러낸다. 한 예로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개미, 벌, 흰개미, 말벌 같은 곤충 사회의 진화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들 사회는 일부 개체, 여왕이나 왕은 번식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개체는 번식하지 않는다. 일꾼이라 불리는 생식하지 않는 개체는 여왕과 왕을 대신해 일을 한다. 이런 사회를 진사회성 사회,
Eusocial Society라고 부른다. 진사회성 사회는 진화론적 의미에서 특히 독특하다. 진화에서 생물의 유일한 목표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포기한다. 일꾼들은 알과 새끼를 돌본다. 번식을 포기하는 일꾼이 지닌 유일한 진화적 이점은 이렇게 해서 친척의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밀접한 친척 개체가 가까이 살고 유전자가 서로 비슷한 진사회성 사회가 수렴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진사회성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연구팀의 알렉산더는 여러 강의에서 진사회성 포유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느 포유류 학자의 후속 연구에서 알렉산더가 예측한 생물은 벌거숭이 두더지 쥐로 밝혀졌다. 이 동물은 사막 땅 속에 살며 벌거벗은 처진 피부에 뿌리를 먹는 진사회성 포유류이다. 그럼 우리 인류도 몇십만 년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진사회성 사회를 구성한다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전하고 싶은 얘기는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내성을 취득하는가를 보여주는 최근 하버드 대학의 메가플레이트 실험입니다. 여기서 메가는 미생물 진화와 성장의 무대의 약자이지만 단순히 크다는 의미도 되겠죠. 메가플레이트는 세로 60cm, 가로 120cm, 높이 1.1cm의 실험용 접시입니다. 이것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 항생제의 내성을 발현시킨 일은 몇 번을 반복해도 10일이었다.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는 12일이 걸렸다. 우리가 내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자연의 해결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연구팀들을 희망적으로 만든 것은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이다. 지구상에 박테리아 종이 1조 개가 있으면 박테리오파지는 10조 개의 종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런 박테리오파지의 다양성을 우리의 이점을 위하여 이용하는 접근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도전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